자, 2월 21일 토요일 2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어휘 수업. 네. 자, 첫 번째 나비 효과, 두 번째 백일몽, 세 번째 정량적, 네 번째 휴경 채점하시고, 다섯 번째 기다림, 여섯 번째 게으름, 일곱 번째 절차, 여덟 번째 물 성질, 아홉 번째 서체 채점하시고요. 넘어가서 10번의 정답 5번 채점하시고, 11번의 정답 2번 채점하시고, 12번의 정답 2번 채점하세요. 자, 그럼 과제학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제학습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었죠. 채점하시면서 보세요. 예.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답은 4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런데, 자, 교수님께서는 오전에 강의실에 계셨어요. 그쵸? 계셨어요. 자, 이 계셨어요의 기본형은 여러분 계시다입니다. 계시다. 알았죠? 계시다에다가 엇 들어가고, 과거시에 선어하려면 엇 들어가고, 어여 종결어미가 들어간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계시다는 얘 자체가 하나의 뭐냐면 얘 자체가 특수어휘야. 얘 자체가 특수어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시를 높임 선어말 어미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주의해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정답은 4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네, 조사하고. 자, 요거 하나만 꼼꼼하게 설명하고 다음 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버지께서 주체 높임이에요. 보신다, 시 들어가지고, 그죠? 보신다니까 보 더하기 시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예요. 그래서 시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지, 그치? 그러니까 조사하고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예. 선생님, 철수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쵸? 철수는 선생님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철수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뒤에 습니다가 나오잖아요, 그치? 습니다. 요 습니다는 대상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했습니다를 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높임이 되는 거예요? 상대 높임이 되는 거고, 뭐뭐 습니다 치니까 얘가 무슨 어미?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 자, 누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에 갔다. 여기엔 주체 높임은 없어요. 주체 높임은 한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문장 내에서 깨서라든지 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높여지는 대상이 누구야? 부모님을이죠. 목적어의 대상인 부모님을이 바로 뭐야? 높여주는 대상이야. 그러면 얘를 높여야 되니까 객체를 높여야 되니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모시고 간 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모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어휘가 되는 거야? 특수어휘가 되는 거예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이해가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계시다처럼 모시다도 몰다 플러스 시 플러스 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시다는 그냥 한 덩어리의 단어입니다. 알았죠? 어관과 어미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교수님께서 오전에 강의실에 계셨어요 했고요. 요것도 자,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을 높이니까 깨서가 들어갔죠, 그렇죠? 이럴 때 뒤에 나오는 는은 보조사예요, 그죠? 보조사. 그 다음에 오전에 강의실에 계셨어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뭐를 높인 거야? 주체 높임을 실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서야, 어머니께 드린 편지는 언제 쓴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윤서는 낮으니까 내가 윤서야라고 말을 했죠. 대상이 나보다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 예. 근데 윤서가 어머니께 드린 거죠, 그렇죠? 어머니는 뭐야? 이 편지를 드린 대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객체예요, 알았죠? 객체. 그러면 객체를 높여야 되니까 어머니께 준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드린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거 드리다도 무슨 어휘가 되는 거야? 객체 높임 특수 어휘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네. 그리고 언제 쓴 거야에는 선생님 그 높임이 없으니까 상대 높임이 없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상대 높임이라는 말에는 이건 개념어야. 상대 높임이란 말에는
낮춤부터 높임까지 모두를 통칭해서 높임 법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상대 높임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 높임 법이 실현이 된 거야. 낮은 헤라체로 실현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들어갈 말들은 이제 다 설명했죠. 제가 깨서 들어가야 되고 시 들어가야 되고 씁니다 들어가야 되고 객체 높임이고 모시고 주체 높임이고 깨서 특수어의 계시다 객체 높임 깨 특수어의 들이다. 이해갔죠? 상대 높임 종결음이 아, 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2번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죠. 자,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할아버지죠. 여기서 이제 자,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대상이 청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대상을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려라. 자, 지금 할아버지가 화자지, 그치? 화자. 듣는 청자는 손자예요. 그쵸? 굳이 아빠는 할아버지인 말하는 사람보다 낮아요. 그쵸?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줘. 그래도 됩니다. 그쵸? 하지만 갖다 주는 주체는 누가? 손자가 주는 거잖아. 그치? 아빠는 손자보다 높아요. 그쵸? 지 아빠니까. 그러니까 얘를 고려해서 갖다 드려라 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갔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내가 제일 높다고 합시다. 내가 원장님이에요. 제일 높아. 실장님은 낮다고 쳐. 애기라고 쳐. 그래서 저기 은서야 이거 실장님한테 갖다 줘. 이래도 되는데 은서보다 실장님은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은서야 실장님께 갖다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 갔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무지하게 엄청나게 써놨는데 예. 자, 이거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주체가 높고 주체가 높고 화자가 높고 객체가 높고 객체가 높고 객체가 높고 주체가 높고 청자가 높고 주체가 높고 주체가 높고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틀린 건 얼른 체크하세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것도 맞았는지 보세요. 주체 높임이고 주격조사 선어말어미를 사용했고요. 객체 높임 특수어의 사용했고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 특수어의 사용했고 자 4번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5번은 주체 높임이고 특수어의를 사용했다. 맞으셨나요? 넘어갈까요?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이시죠? 자, 3번 보세요. 자, 높임법이니까 뭐 굳이 이건 읽을 필요 없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기억과 디귿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기억에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여기에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인다는 건 주어니까 무슨 높임 얘기하는 거야? 주체 높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체 높임. 자, 주어가 나타낸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쵸? 없어요. 예. 조사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깨라는 조사가 있죠. 그쵸? 깨는 근데 들이다 할머니 요구와 관련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객체를 높이는 조사는 있지만 주체 높임이 없어요. 누구께서 뭘 하셨다는 게 없어요. 이해 갔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선생님 이 문장에는 주체 높임이 없나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들이다에다가 시를 집어넣지. 그치? 들이셨어요는 들이다라는 들이다 플러스 시 플러스 플러스 어여거든요. 예. 아버지가 드리는 거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주체 높임 시도 들어는 간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연서 이해가요? 네. 선어말어미는 사용됐지만 지금 아버지께서라는 조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죠? 유나 이해가죠? 네. 좋아요. 하지만 디귿에는요. 디귿 보세요. 삼촌 어머니께서 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누가 얘기하시는 거야?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객체 높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를 뭐해라? 모셔라. 이것도 있죠, 그렇죠? 아버지를 모시다. 객체 높임도 있고 주체 높임도 있고 무슨 높임도 있어요. 상대 높임도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요거 무슨 격식체였습니까? 비격식체에서 쓰는 요였지, 그렇지? 해체, 해요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 주체 높임 들어가 있고 객체 높임 들어가 있고 상대 높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인 거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넣는 걸 금방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네, 봅시다. 그래서 자,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 자, 이거 문장 성분 다 제대로 넣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부사어죠.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다들 제대로 집어넣으셨죠? 네. 자, 깨 할머니 객체 드리다 할머니 객체 쉬 아버지 주체 어요 아버지 상대 깨서 아버지 주체 드시다 아버지 주체 시 아버지 주체 씁니다 어머니 상대 깨서 어머니 주체 시 어머니 주체 모시다 아버지 객체 대요 삼촌 상대 힘들어. 예. 자, 쭉 넣어보시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틀리면 민망.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자, 그러니까 쓰는 동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일단 문장 내에서 주어가 높아지면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아졌다 객체 높임,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어미를 통해서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3번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이렇게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혹은 조사를 사용해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이런 걸 살짝 말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고 이상하다 싶을 때는 혹시 그런 말이 바뀌지 않은 날을 세심하게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갈게요. 4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3번이었습니다. 예. 자, 싸가지가 없는 아이들이 꽤 있죠. 어머니께서는 매우 피곤했는지 거실에서 잤다. 물론 집에서야 엄마 거실에서 자 이러면 끝이지만 네. 피곤하셨는지 주무셨다로 바꿔야 되고요.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책이 계시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계시다, 편찮으시다. 즉 주체 높임에 쓰는 특수어휘는 절대로 간접 높임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았죠? 안 씁니다. 얘는 지금 선생님을 높인 게 아니라 뭐를 높인 거예요? 책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계실 필요 없어요. 책이 있으시면 되는 거야. 자, 디귿에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정석적인 표현이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말을 하지.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높여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커피까지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이해갔죠? 자, 누나는 할머니께 물어본다고 할머니께 뭐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장님, 보기 정말 어렵네요. 곧 잘리겠죠, 그렇죠? 예. 우리 회사는 싸가지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러면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아들이 7살이거든요. 예절 교육 시키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네. 아빠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나 미치겠더라고 어제. 아빠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이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왜? 그럼 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른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나도 7살 때 그랬겠지만 네. 우리 7살께서 나 딴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자, 갑시다. 5번. 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모두에서 높임의 의도가 실현된 문장을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깨서 주체 높임. 그렇죠? 선생님을 뵙고 객체 높임. 그렇죠? 상담을 하셨습니다. 예.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과제 학습이 나오는데요. 예. 자,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지문이죠. 예. 빨리빨리 봅시다. 예. 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소득보조. 가격 할인이 가격보조를. 그러니까 이 글에선 소득보조하고 뭐 얘기하고 있어? 가격보조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보조, 가격보조. 예. 요즘 가끔 이렇게 중위소득 뭐 이렇게 소득의 150% 이하 뭐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에게 무슨 뭐를 지급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거의 전 국민이 해당돼요. 그 예를 들어 뭐 우리 그 지난번에 코로나 때 같은 거 코로나 때 보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투덜대지만 받는 사람들은 괜히 어떤 거야?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소득은 어디길래 거의 전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걸까? 혹시 집에서 코로나 때 저희는 지원금 못 받았는데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예. 정말? 안 받았어? 자, 우린 재순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알았죠? 예. 하여튼 이렇게 소득보조나 가격보조 같은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자,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개념이에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예. 자, 어떤 소비자가 X제하고 Y제만 구입한다고 할 때요.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구입 가능한 X제와 Y제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지, 그치? 예산선이라고 써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최대한 X를 이만큼 구입할 수 있고 저기 Y제를 이만큼 구입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네. 또한 X제와 Y제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제와 Y제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래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예, 자,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휘어 있잖아. 그치?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나는 A를 싫어해서 아니구나. A가 많구나. A를 주어서 A는 이만큼 사도 괜찮아. A를 이만큼 사는 대신 B는 뭐야? B는 얼만큼만 사겠다. 요만큼만 사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라고. 사람마다 A를 심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B를 심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다가 즉 거기까지는 차별 곡선이 아주 쉽게 말하면 차별돼. A제와 B제가 차별된다. X제와 Y제가 차별돼. 그치? 그러다가 좀 가다가 둘이 똑같이 만나는 요선 거의 동등해지는 선 있지. 그치? 거의 동등해지는 선 이렇게 해서 이런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구매했을 때 만족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와 Y의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 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겠지. 자, 내 돈 한도 내에서 각각 구입할 수 있는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제 위에 가요?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실질소득이라는 건 나한테 실제로 얻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정부에서 100만 원을 나한테 소득보조금을 줬어. 그러면 나는 실질소득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긴 거지. 실제 소득이. 이해 갔죠? 자, 즉 예산선과 이에 따라서 자,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변화한다는 거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이해 갔죠? 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제와 Y제가 정상제일 경우, 정상제라는 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얘기해요. Y제에 대한 X제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비율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서 최적 선택 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제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제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가 싸진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어떤 선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 선이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X제의 가격 보조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라면과 쌀이 있는데 라면의 가격 보조가 들어간다. 즉 가격 할인을 한다거나 뭘 한다. 그러면 라면을 더 사게 되겠지. 내가 라면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라면이 뭐야 하나 더 줘? 안 살 거 사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제와 Y제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 효과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X제 이만큼, Y제 이만큼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가격 보조가 들어가는 바람에 X제를 이만큼 더 살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자,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어. 근데 라면은 더 살 수 있어. 그럼 나한테 실제로 소득이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올라간 거지. 라면을 더 산 만큼의 소득이 올라간 거지. 연서 이해가요? 네. 그러면 갈게요.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하면 대체 효과도 생기고 뭐도 생기는 거예요? 소득 효과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런데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품 등의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와 Y제의 수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돼. 즉, 자 이번엔 예산선이 위로 올라간 거야. 예산선이 요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건 지우고 자 요거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요것도 지우자. 이번에는 무슨 선이 올라간 거야? 얘가 이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 거지. 이제 더 많은 X제와 더 많은 Y제와 더 많은 X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이해갔죠? 근데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자, X제 가격 할인이 들어갔어? 내 맘대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Y의 가격은 똑같은데 X제만 싸졌으니까 난 X제를 더 살 수 있겠지. 그치?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없고 뭐만 있어요?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갔죠? 예. 자, 그런데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 효과는 없고 30만 원만큼의 소득 효과만 발생되는 것이다. 이해갔죠? 예, 가격 비율은 문제가 없어요.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서 이번엔 식품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줬어요. 가격을 보조해 줬어. 그러면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과 비식품, 식품과 식품 사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라면과 빵. 근데 만약에 소득 효과가 나에게 보조금을 줬어. 100만 원을 더 줬어. 그러면 나는 라면이나 빵을 더 사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 게임기를 바꿀 수 있다거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라면하고 빵을 주로 먹는데 주로 빵의 가격 보조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더 살 수는 없어. 그렇지? 돈이 똑같으니까 다만 뭐만 더 살 수 있는 거야? 빵만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빵이나 라면보다 게임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가 소득 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나 빵 더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빵 가격을 할인해? 그래 자꾸 사오다 보니까 냉장고에서 썩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예. 저희 집에도 많아요. 그런 거. 냉동실에서 썩고 있는 아름다운 음식들. 왜냐하면 소득 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 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론 소득 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 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자, 100만 원을 더 줬어. 그럼 얘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하나 조사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빵에 가격 보조를 해줬어. 그럼 얘가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는 알 수 있지. 그치? 빵만 조사하면 되잖아. 이해가요? 네.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위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문장으로 다 쓰진 말고. 네. 잘해봤는데. 자,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2번. 이건 다 맞으셨죠? 상품을 어떻게 줘야 무슨 상품상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2번. 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자, 그러니까 예산선이 A, B에서 A, E로 들어간 것은 X제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 거야? X제에 대해서 가격 보조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번에는 이제 예산선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C, D가 된 것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득 보조가 된 거예요.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산선이 A, B에서 예에서 C, D로 올라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면 X제된 Y제의 상대적 가격비를 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앞에 건 선생님이 다 설명한 바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예산선이 A, B에서 C, D로 이동한 거 뭐라 그랬어요? 무슨 보조가 일어나는 거다? 소득 보조가 일어난 거예요. 돈을 더 주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가격엔 변화가 없어요. 소득만 증가해서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발생해서 상품들 간의 가격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상하게 적으신 분은 수정하시고요. 자, 소비자의 소비 행동에 대한 정부의 예측 정확성이 일의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네, 소득 보조의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렵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뭘 했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에서 쌀에 대해서 뭐를 가격 할인을 실시했어요. 즉 무슨 보조가 들어간 거야? 가격 보조가 아니 가격 보조된다. 소득 보조 미안. 가격 보조가 발생한 것이겠지. 그럼 정책이 시행되면 A의 최대 선택 지점 즉 최대적 선택 지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겠죠. 그렇죠? 저 뭐를 더 사 먹을까요? 쌀을 더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 선택 지점은 변할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자, 정책이 시행된다면 A에게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발생해요. 그렇죠? 왜? 쌀 더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대체 효과. 그런 다음에 쌀을 더 사 먹는 만큼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된 거니까?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발생할 것이다가 정답이에요. 자, 쌀에 대한 A의 수요에는 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먹을 거야. 그렇죠? 예. 정책이 시행된다면 A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할 것이다. 아니에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해요. 예. 그럼 무차별 곡선도 이렇게 변해요. 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A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죠? 쌀을 더 많이 선택하겠죠. 그렇죠? 예. 자, 저소득층이 취하게 되는 행동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네. 쌀에 대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대체 효과 발생하고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 효과도 발생한다. 요거 두 개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여러분 거는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재화에 대한 만족감. 자, 이렇게 경제 지문이 나오잖아. 그치? 맞죠, 이거? 우리 경제 지문이 나오잖아. 경제 지문을 정말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이건 수학이 아니야. This is 뭐예요? 국어예요. 오케이? 항상 명심하세요. 도표가 나오죠? 항상 지문의 그 도표에 대해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기준으로 살짝 변형해서 보기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 봅시다. 자, 우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재화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만족감은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한 가치일 것이고 소비자는 돈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생산자의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당근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당근을 해보시면 당근 해봤니?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만큼 받고 싶은데 어떤 애는 더 주고 산다는 또래가 가끔 있어. 나는 원래 요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가격을 올려놓잖아. 또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서 덥석 물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컴퓨터 하나를 사가지고 중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중고 노트북을 그때 돈으로 한 200만 원 주고 사서 아니구나 한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주고 사서 250만 원에 팔아먹은 적이 있어. 1년 반인가를 쓰고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질투 유발 효과, 경쟁 효과 같은 건데 이런 식이 된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내가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팔 금액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 나는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나도 1년 반 썼어. 그때 컴퓨터가 좀 귀할 때야. 그러니까 한 30만 원 더 차감을 하거나 한 심하게는 50 반 딱 잘라서 그 정도 팔 생각을 하고 갔다고. 근데 컴퓨터를 파는 그 전자상가는 여러 개가 모여 있잖아. 다들 중고 노트북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더니 이 사람들이 A, B, C, D가 나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 근데 내가 어딜 갔었냐면 이 밑에 7층을 먼저 갔었거든. 7층에 갔더니 정확하게 50만 원을 부르더라고. 근데 왠지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 혹시 더 준다는 데는 없나 싶어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올라가서 들고 처음에는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쏘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많으니까 이렇게 씩 돌았는데 이렇게 컴퓨터 나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엔 이제 새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경 겸 이렇게 돌아다녔어. 노트북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 저놈이 팔러 왔구나 생각을 한 거지. 그런 사람들은 계산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3바퀴 도는데 분위기가 좀 뭔가 이 따뜻한 기운이 몰려오는 느낌 있지? 그래갖고 A라는 곳에 쓱 갔어요. 가서 저 이거 무슨 노트북인데 저기 얼마에 사실게요? 여기서 살 건데요. 이랬다 내가. 만약에 값 제대로 쳐주면 여기서 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얼마를 부르면 70을 부르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뭐지? 그 사이에 20만 원이 뛴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네 하려다가 사람이 생각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갔지. 그래서 B한테 갔어요. B는 얘한테 들은 거야. 이 사람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 뭐 값만 제대로 쳐주면 그랬더니 쭉 보더니 100 드릴게요. 미치겠더라고. 예. 야 사람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저쪽에서 얼마 준다고 내 입도 안 꺼내고 또 알았어요. 좀 볼게 많거든. 그러고 또 이만큼 삥 돌아가지고 C에 갔어. C에 갔더니 내가 150으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나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됐거든. 저쪽에서 갔다가 여기서 200 부르더라고. 이제 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얘 원래 새 노트북 가격까지 간 거야. 옛날 그 노트북이 한 1년 반 전에. 야 이거 봐라. 이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팔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막 나를 불러. 저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잠깐만요 그러고 나오는 저기요 그러는 거야. 예 하고 봤더니 혹시 그거 램이 몇 기가니? 램이 뭐 몇 기가예요? 그랬더니 램 값을 안 쳤네 이러면서 250달러. 나 그래가지고 28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사고 3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왔지 않니? 그때 컴퓨터가 귀했었나 봐. 그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불용이 받을 이런 거거든.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길었는데. 자 어쨌든 갑시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해당 상품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면 이득이 되는데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저기 국어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데 20만 원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 근데 와서 했더니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죠? 네. 자, 예를 들어 S라는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갑을병 4사람이 시장에 갔어요. 갑 10,000원, 을 8,000, 병 7,000, 정 5,000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 근데 7,000원이야 시장 가격이. 소비자잉여는 갑은 얼마일까요? 갑은 3,000원. 그쵸? 그쵸? 을은 1,000원. 병은 있어 없어? 없죠. 정은 사 못 사? 못 사죠. 그쵸? 이해갔죠? 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의 값은 어떻게 된다? 4,000원이 된다. 그런데 장난감의 시장 가격이 5,000원으로 하락해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은 2,000원이 발생하지만 병은 최초로 2,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죠. 하지만 정의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지갑 주고 사야 돼. 이해 갔죠? 네. 자, 세유야 정신 차리고. 예, 그래서 이번엔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에서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과 같대요. 오케이? 이해 갔죠? 네. 나 얼마 받고 싶었는데 시장에서는 얼마 받았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우 있지, 그치? 내가 노트북을 한 50만 원 하려고 했는데 250만 원에 팔았잖아. 나에게는 생산자에게 얼마가 생긴 거야? 200만 원이 생긴 거라고. 이해 갔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를 설명해? 그래프를 설명해요.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과 시장 가격에서 수평으로 그거 만들어진 면적 C가 생산자 잉여가 된대. 어디라고? 여기래. 자, 복잡하게 따지진 않더라도 일단 여기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공급 곡선이 최초로 시작되는 점, 요만큼이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지. 이해 갔어요? 네, 요거를 파악하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리는 거야. 네. 여러분, 사회에서 수요 공급 배웠나요? 배웠죠? 공급 곡선은 항상 이렇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 우상향 하는 거 알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런 경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만나는 지점이야. 균형 지점. 언제나 모든 경제는 얘들아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한 달에 예를 들어 중위소득하고 기준인 1,0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내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이 1,000만 원이야. 900 얼마니까.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그래서 따뜻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한 달에 2억씩 벌기 시작했어. 좋겠죠? 삶이 따뜻해지겠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럴 것 같지? 그때부터 삶이 이상해집니다. 1,000만 원 벌 때 느꼈던 것과 2억씩 벌 때는 달라져 이게. 욕심도 더 커지고 돈 때문에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희한해. 그렇다고 아빠가 1,0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300만 원 벌어.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정도 벌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뭐 학원비하고 생활비하고 뭐 등등 취미생활하고 많지도 않고 딱 그 돈일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 지점을 항상 명심해야 돼. 알았지? 균형.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총잉여라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그치? 지불한 금액과 받은 금액은 똑같잖아. 그치? 총잉여는 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이건 다 맞았죠? 일치 불일치니까. 2번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네 사람 모두 한 개의 연필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그랬을 때 1,800, 500, 300이고 갑, 을, 병, 정이 있어요.
자, 가격이 900원이에요. 여기에 잘렸어요. 그러면 정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시장에는 800, 500, 300만 공급이 되겠죠. 이해가요? 두 번째,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얘네는 남는 게 있지만 얘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가격이 1,000원으로 형성되면 시장에는 4개의 연필이 공급되겠군. 그쵸? 어쨌든 얘도 팔긴 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을병정의 생산자 잉여액은 1,400원이 되겠죠. 그쵸? 얘는 얼마요? 700원일 거고 얘는 얼마요? 500원일 거고 얘는 얼마야? 200원이겠지. 그치? 시장 가격이 1,000원이면 갑의 생산자 잉여는 우리 갑의 생산자 잉여는 700원이었어요. 그쵸? 을과 병의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보다 많을 수가 없죠. 얘는 500원이고 얘는 200원이니까 얘 700, 얘는 700 똑같을 거예요. 그죠? 이해갔어요? 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상한 가격이 설정되었을 경우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엔 아까와는 달리 무슨 곡선이 들어갔을 뿐이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라고 뭐가 슬쩍 들어갔을 뿐이에요. 수요 곡선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쵸? 수요 곡선이. 그리고 시장 가격이 여기 G잖아. 그치? 그럼 아까처럼 공급 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나는 지점부터 여기 요만큼. 그치? 이만큼이 원래의 생산자 잉여일 거예요. 그쵸? 위하고 똑같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수요 곡선을 집어넣은 거야. 또 이렇게 너무 머리가 좋거나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수요 곡선까지 고려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고 있죠? 네. 이런 불상사는 생기면 안 돼요. 알았지? 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은 여길 거예요. 그런데 자, 국가가 개입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학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원비는 지금 국가가 정해진 대로 받습니다. 옛날에는 학원이 정한 대로 받았거든. 우리 가치를 매겼다고. 근데 학원비가 너무 높아서 서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되니까 국가가 시간당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즉 뭐가 형성된 거야? 상한 가격이 생긴 거지. 그럼 옛날에 예를 들어 학원비를 국어를 40만 원 받았을 때 오케이? 하고 갑자기 국가가 개입해서 20만 원 받으라고 하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그치?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해당하겠죠. 나머지는 생각도 하지 말고 공급 곡선과 가격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야겠지. 그치?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돼요? 삼각형 BCE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원래는 GFC가 될 텐데. 그쵸? 승우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CFG가 도형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정말 도형을 그려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CFG라고 쓰는 거야. 경서야. 알았지? 그 다음에 자 구하는 방법. 상한 가격이 설정되면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이 정해지므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상품의 거래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생산장에는 삼각형 BC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쟁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때 또 선생님 얘기를 드릴게요. 자,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건가? 그치? 네, 자, 답만 칩시다. 효율적, 최적, 가시적, 선호도, 만족을 느끼는 정도, 여럿을 한데 덩어리로 짜다,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임, 가격과 소득이 주어졌을 때 모든 소득을 지출해 살 수 있는 소비점,
3번 제약. 이 제약은 실제로 약을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11번 자 바꾸어 쓸 수 없는 단어 일시적, 영구적 반대예요. 예측하다, 검증하다. 예측은 검증하기 전에 하는 거죠. 지원, 보상 안 됩니다. 자, 튼튼한 기반 없이 세운 사업.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진다. 뭐였어요? 사상 누각이었죠.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 고전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삼순구식. 매우 가난한 형편. 한 달에 9번만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달에 9번만. 불쌍하죠. 자, 그 다음 거 이제 독서로 가겠습니다. 이번 독서는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술술술 읽히죠. 그렇죠? 크게 막 지난번에 그 지리의 힘처럼 뭔가 지식을 막 획득해서 다시 가서 찾고 그래야 되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그런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대단한 건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이거를 그 참 어찌 보면 읽으면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결국 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건데 그거를 500페이지나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 거. 여러 명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지. 자,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물어볼 수 있고 우리 내부에 숨겨진 우리 자신. 자, 어느 쪽이 진짜 나에 더 가까울까? 그치? 온라인과 현실에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6번째 감각, 바로 기계가 알려주는 데이터 6번째 감각이 되지. 요즘은 우리는 과연 똑똑해질까? 둔해질까? 편리함일까? 섬뜩함일까? 그렇죠? 내 기분을 나보다 스마트워치나 앱이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차고 계세요? 애플 뭐 이거나 그게 기분도 알려주니? 심장박동 아직은 심장박동 정도 알려주지, 그렇지? 하지만 심장박동 하나만 해도 뭔가 기분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감정 아웃소싱의 결과. 자, 감정 아웃소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과정을 기계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마음 근육은 어떻게 변할까?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봇에게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다. 이성적 추리 모든 거 가능하다. 근데 감정은 학습이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은 표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학습이 안 된다 그랬더니 동물도 감정이 있잖아요. 이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가끔 나도 맨날 집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는 동물을 안 키워요. 잘 보살필 자신이 없어서 좋아는 하는데 근데 막 애들 이리 와 울지 마 기뻐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해요. 마치 강아지는 알아듣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강아지는 웃거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는 대로 표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 반응인 거지. 감정이라고 할 때는 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연서를 째려봤어. 그럴 때 연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같이 째려보고 어떨 때는 선생님 왜 저렇지 하고 웃고 혹은 미쳤나 하면서 같이 쳐다보고 아니면 무시하고 아니면 뻘떡 일어나서 볼펜을 던지고 달겨들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난다고. 그치? 우린 이런 걸 감정이라고 부르지 막 강아지한테 궁뎅이 툭 쳤다 이런 걸 감정이라고 안 불러요. 알았죠? 쓰다듬었다가 이거를 감정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데이터로 축소된 쾌락. 쾌락도 데이터화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또 기록되기 위한 여행과 픽셀화된 예술. 그쵸? 우리 일단 가면 찍지.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보는 사람은 없어. 찍는 사람이 더 많지. 어디를 가나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우와 하면서 여기를 보고 있죠. 저걸 봐야 되는데 우와. 맞아요. 그리고 미술관에 직접 가는 대신 고화질 화면으로 작품을 확대해서 보는 거 진짜 감상일까?
사실 루브르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그렇지? 그걸 굳이 돈 들여서 가서 볼 필요가 있느냐고 또 지난 시간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 저기 모나리자를 보러 가서요 사람들이요 딱 10초나 15초 본대요. 아니 굳이 그걸 하겠다고 그 비싼 비행기표를 들여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10초와 15초에는 왜 강렬하냐면 그게 우리 집 옆에 있으면 강렬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강렬한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힘과 돈과 시간을 억지로서 가야 되고 갔는데도 기다려야 되고 거기 우리 생각하는 그 박물관의 그 한적하고 걷는 박물관이 아니야. 모나리자 앞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가본 사람 없어요? 나도 안 가봤어. 예, 들은 얘기야. 예. 엄청 몰려 있어. 그래서 진짜 막 이러고 있다가 온다고. 저게 모나리자네 하고 밀려간단 말이지. 그 10초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기억하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유원지에는 우리 동네 사람 잘 안 가고 타지 사람이 와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저게 뭐가 좋다고. 왜 우리 맨날 보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미성년자 이렇게 불가라서 이게 말로 못했어요. 하여튼 가상의 연인이 불완전한 사랑을 대체할 수 있을까? 또 미식 없는 식사, 현장 없는 경기, 그쵸? 알약이나 음료 하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우리 와이프 밥 먹기 너무 귀찮아. 알약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영양제를 먹지 꼭 한 끼는 맛있는 걸 찾아요. 이해가 안 가 나는. 자, 이런 거. 또 집에서 고화질로 스포츠 경기 보기, 게임으로 대리만족. 여기 여러분들 게임으로 대리만족, 그쵸? 이런 것들 과연 현장의 열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경마장 같은 거, 경마장 실제로 경마장에 가서 많이 뛰는 걸 보는 거하고 요즘은 스크린 경마장이라는 게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스크린으로 보는 거를 말 뛰는 거를 느낌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죠? 갑시다. 사진 안에 다시 도래한 쾌락주의. 만약에 기계에 접속해서 행복만 느낄 수 있다면 평생 연결되어 살고 싶을까? 아니면 진짜 현실을 살고 싶을까? 또 사진 안에 백제된 경험. 우리의 생생한 경험을 사진으로 박제해버리면 그 순간의 감동은 사라지거나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래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혼자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안 살아나. 오래 생각을 하고 선생님 어른이니까 술이라도 한 잔 먹고 그때 추억을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재생할 수 있게 됐을 때 딱 사진을 보면 이게 팍 온다고. 근데 휴대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랬지 하고 쓱쓱쓱쓱 넘기게 되잖아. 그리고 휴가지에서 여러분들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휴가지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가족이 모여서 사진 본 적 있어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좋은 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다 모여서 이렇게 컴퓨터면 넘기면서 저기 아빠가 저기서 뭐 했잖아. 그때 엄마가 이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엔 이게 됐다? 옛날에는 가서 사진을 찍잖아. 그런 다음에 뭐를 해? 인화를 하지. 인화를 해서 갖고 오면 그때는 보면서 얘기를 해. 근데 화면 가지고는 잘 안 하죠. 대체 불가능한 쾌락. 내 몸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쾌락에는 무엇이 있을까? 넘깁시다. 맞춰봅시다. 유전자처럼 복제되고 전파되는 문화적 영상은 뭐예요? 밈, 그죠? 밈. 밈과 이모티콘은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구두점 역할을 하죠. 안토니오 다마지오에 따르면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아의식이 필요하고요.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표면 연기를 수행합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돼요. 약물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한 피험자들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해석했다. 맞고요.
자, 클리포드 나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기술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네. 온라인의 익명성이 무리한 행동을 조장해서 기사행위에 대한 인식까지 양극화시키는 현상을 연구진은 불쾌한 영향이라고 불렀고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 스마트폰 보급 추세와 맞물려 오늘날 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20년에서 30년 전보다 약 40%나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요즘 교통사고를 봐도 뭘 봐도 잔인한 장면을 봐도 많이 무뎌져 있지. 왜? 우리가 유튜브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자, 제프 행콕 교수의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외향적인 척 글을 쓰면 실제 오프라인 생활에서도 더 외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맞습니다. 네. 자, 간호교육에서 실제 환자 대신 시뮬레이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학생들의 기술적 숙련도는 높여주는데 뭐가 안 돼요? 공감 능력 발달엔 도움이 안 되죠. 네. 이제는 좀 지나면 시체 해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의대를 가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의대 가서 실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체 그 해부 실습이거든. 그거를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좀 의사다운 의사가 되어가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뭘로 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이걸로 하게 되니까 실제 사람, 실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야. 자, MIT 엘릭스 펜들랜드가 개발한 것으로 위치 센서와 마이크 등을 이용해서 신체 움직임과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 소시오메트릭 배지고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에 근거해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게 설계된 기술을 설득 기술이라고 하고요. 네. PPL, KPR은 심박수를 측정해서 침구를 자동으로 관리해줘요. 맞고요. 튀르키 여행 중 살해당한 사라이 시라의 사례는 디지털 기기로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는 상태는 여행자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죠. 그래서 위험한 곳을 마구 다니게 되고요. 자, 항공업계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료를 바꾸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저자가 디지털 세큐의 위험과 격렬함을 잃고 안전한 것을 비유한 용어는 치명적 제거. 알란 스타반스는 여행은 예상치 못한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 관광은 안전하고 통제된 것. 네, 맞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여행 간다라고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패키지, 그죠? 패키지는 관광이고요. 예. 여행은 말 그대로 진짜 패키지 없이 정말 스스로 숙소 정하고 동선 정하고 실제로 걷고 홀로 하는 걸 여행이라고 하지. 예. 자, 고프로 카메라는 여행자가 보는 풍경보다 여행자 자신을 촬영해서 영웅이 되게 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카메라로 찍는 사람들이 여행지를 찍기보다는 이렇게 찍지. 여러분 이 풍경을 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풍경이 보면 나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고프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약속이나 듯 똑같은 각도와 피사체만 촬영하는 현상을 시각적 동조라고 불렀고요. 예. 자, 린다 앤킬의 사진 손상 효과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에서 작품을 눈으로만 본 관람객보다 사진을 찍은 관람객은 작품을 덜 기억하게 되고요. 베냐민은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작품 원본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 즉 오라, 이거 오라라고도 하고 아우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말이 아우라가 더 멋있지 않니? 저 사람 왠지 아우라가 있어 보다 저 사람 왠지 오라가 있어 좀 이상하잖아. 예. 아우라라고도 하죠. 아우라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아우라가 상실되겠지. 이제 우리는 모나리자를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찍어서 엽서로도 모나리자 엽서도 있어요. 그렇죠? 책갈피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가 주는 어떤 예술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비평가 제드 펄은 구글 아트 프로젝트처럼 고해상도를 확대해서 보는 방식의 관람객을 예술 감상자가 아닌 피부과 의사처럼 만든다고 비난했고요. 한국에 시작되어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문화를 먹방이라고 하지요. 놀라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예. 먹방 정말 놀라워. 선생님은 잘 많이 못 먹는 사람에서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 나는 먹잖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다 싶으면 맛이 사라져. 더 못 먹겠어. 근데 계속 먹으면서 야, 배부른데 왜 먹어? 입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는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데 왜? 맛있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가 우리 마른 인간이잖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야? 안 먹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 물이 진짜 있으면 어마어마한 특허입니다. 그거. 예. 이게 딱 배부르면 미각이 사라져. 먹방하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찌양 말고 또 히밥? 히밥이라는 애가 있다며 요즘은 또. 걔 또 그렇게 많이 먹는다며. 미쳤지. 어떻게 짜장면 10그릇을 먹고 짬뽕 5그릇을 먹고 거기다 5그릇 밥 말아 먹고 그 다음에 탕수육 대짜를 먹고 그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난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2끼는 견딜 수 있는데 놀라운 사람들이야. 소화가 다 되나? 혹시 먹방하는 친구 아는 사람 없어? 없어? 소화가 다 되나?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자는 책의 결론에서 쾌락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경험하는 쾌락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죠? 자, 꼭 기억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을 테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예, 책에 나오는 거니까. 예. 자, 밈을 감정을 표현한 구조점이라고 불렀어요. 유용한 동시에 한계가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텍스트만으로는 전달하기는 감정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죠. 하지만 복잡하거며 인간의 감정을 단순한 이미지로 축소시키고 실제 감정을 감추거나 과장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렇죠? 유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또 뭐 다른 거 쓰니 여러분들은? 나는 주로 이걸로 모든 소통이 다 끝나더라고. 깔끔해요. 예.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예. 심지어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유. 근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니? 그렇지? 예. 적절하게 써야 돼요. 옛날에 천주교 지도 교수님 중에 소설을 전공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 굉장히. 이제 장지를 갔는데 이 천주교야. 천주교는 다 사람들이 모이고 막 신부들이 이렇게 막 하관을 하거든. 이렇게 관을 이렇게 땅에 샥 내리고 뭐 덮고 이렇게 흙 뿌리고 막 그런 굉장히 엄숙한 절차를 해. 다들 그 엄숙함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휴대폰이 울린 거야. 휴대폰 벨소리가 뭐였는 줄 아니?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이게 울리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야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이게 그 가사가 뭐냐면 와 이래줬노 이런 가사란 말이지. 갑자기 띠리리리리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이러는데 옆에서 우리 현대식 교수도 그냥 웃음을 어쩌질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술 먹으면서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엄숙하게 관이 쫙 들어가고 있었어. 와 이래졌노. 와 이래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이런 디지털시 내 감정들이 메말라가지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될 때 사람들이 더 무리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불쾌한 영향이 발생하는 심리적 원인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죠. 예. 이게 제일 커요. 즉각적인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억제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 특히 남학생들 PC방에서 난 아까 알았네. PC방에서 왜 애들이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이거로 치면 되지. 욕을 해도 야 걔 그때로 치면 되지. 왜 말로 떠드는지를 못했는데 알게 되었어. 그 말로 욕을 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말로 욕을 하잖아. 타이핑을 하면 뭐 걸린다며. 그래갖고 뭐 사용 정지 이런 게 떨어진대. 그래서 입으로 한대요. 그렇더라고. 예. 이제 알았어. 선생님 PC방을 잘 안 가서.
자, 그 다음 자, 오늘날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40% 낮아졌대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어요?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쵸? 좋아요나 클릭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관계를 쉽고 맺게 끊을 수 있게 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선생님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자로 이별 통보하는 거.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문자 띵 날라오는 거. 무시무시하잖아, 그치? 예.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이 옛날에 국제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아 본 적이 있어요. 사귀던 애가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어. 그리고 2개월 만에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국제전화로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내가 딴 남자 생겼어. 띠용. 이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할 텐데 국제전화잖아. 야, 사람이 내가 덜 사랑했나 봐. 비용 생각하니까 전화를 못 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무시무시한 이별 통보였지. 선생님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한번 차여봤어. 너무 잔인하지 않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생님 남들 꽃 들고 갔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네 시 가르쳐 줄 때 그 시에 딱 그 장면이 나와. 와, 기가 막히게 그때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 갑시다. 그 다음 MIT의 엘렉스 펜들랜드 같은 기술자들은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감성 컴퓨팅이 상용화돼서 기계가 내 감정을 나보다 먼저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네,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전과하고 비슷해요. 조절하는 능력을 잃고 기계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혹은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자, 사진 손상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네,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까? 바로 기억에 대한 부담을 카메라에 뭐한다? 아웃소싱 해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노력을 덜하게 된다. 요거 쓰면 될 것이고, 사냥이나 조류 관찰 같은 야외 활동에서 기술을 사용해서 우연을 제거하는 것이 왜 경험의 본질을 해치는가? 자, 사냥이나 관찰은 기본적으로 요거죠. 자연의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인내하는 과정인데 결국 이것은 효율적인 수학이나 단순한 확인 작업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식사 대용품 소이렌트는 현대인의 음식과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음을 보여주는가? 해결해야 할 공학적 문제, 오로지 효율성만 추구하고 먹는 과정의 즐거움을 삭제한다. 자, 구글의 악트리믹스나 모노폴리 라이브처럼 문화와 놀이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게임처럼 만드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대면 상호작용이나 사색을 방해하고 모든 경험을 데이터 수집의 도구로만 만든다. 책의 결론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쾌락이란 무엇이며 기술 시대에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네, 바로 이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요 경험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앉아서 느끼는 어떤 지루함, 졸림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고통까지도 쾌락입니다. 감각 이꼴 쾌락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감각하는 존재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감각하는 존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은 생각에 의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한 판단, 감각에 의한 판단이 훨씬 커요. 근데 우린 그걸 다 우리가 의성적 존재로 생각한다고. 예. 그래서 바로 중요한 거, 내 몸과 감각으로 세상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 예. 잠시 접속을 끊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 광고 아주 옛날 광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죠. 네. 자, 그 다음에 생각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열심히들 잘들 쓰셨더라고요. 지난번과 다르게. 네.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저자는 후자가 더 인간적이래요. 효율과 깊이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효율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써야 돼? 깊이가 중요하다고 써야겠죠. 네. 여러분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걸 삭제해버리기 때문이요. 관계에서의 깊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보다 친해.
얘하고 친해. 정말 친해. 얘하고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 난 얘 점수를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내가 몇 개만 더 쓰면 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내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 이번에는 한 10개쯤 틀리지 뭐.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사의 문제점이야. 내 성적은 100점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유독 성적에 민감한 애들도 있잖아. 난 걔가 좋아. 그러면 걔 때문에 내가 걔보다는 항상 10점씩 덜 맞아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원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입시제도 경쟁의 문제점이에요. 단순합니다. 자, 두 번째, 감성 컴퓨팅. 상용화되면 자, 면접이나 범죄에서 거짓말을 가르는데 쓰일 수 있죠.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감시 사회일까? 자, 요거 다음 주 글쓰기 주제입니다. 알았죠? 요거예요. 자, 요거 나의 내면의 감정이 기계에 낱낱이 공개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 감시 사회일까? 다음 주 글쓰기 주제예요. 다음. 자, 저자는 챗GPT가 모든 단어와 시를 이미 외우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제공할 준비가 돼서 암기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합니다. AI 시대 암기와 기억은 여전히 중요한 인간 능력인가? 외부 기억 장치와 뇌의 저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 암기 있죠? 암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경망을 형성하고 사고의 재료를 내면하는 것.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 안 걸리려고 뭐예요? 지하철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거나 우리나라 산을 순서대로 외우거나 합니다. 혹은 이 순서대로 외웠다 거꾸로도 외우고 이거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신경망 형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기본이 돼야 돼. 뭐 들은 게 있어야 창의가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창의적 생각을 하냐고. 창의라는 건 조합이거든요. 또 기억, 이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죠. 그죠? 하지만 저장된 기억은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 불과해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중에 외국 드라마인데 굉장히 유명한 건데 한 편 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 발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편 한 편으로 만든 거거든.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 여러분 보면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의 기억을 우리는 다 저장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쫙 꺼내서 영상처럼 재생할 수가 있는 거야. 좋겠지. 보통 사람들이 천재들이 기억을 이미지로 하거든. 책을 읽으면 몇 페이지 몇째 줄이 사진으로 찍혀요. 그러면 얘는 굳이 그거 하면 사진으로 눈앞에 뜨는 거야 거의. 그런 것처럼 이걸 쫙 영사할 수가 있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부작용. 했다가 가슴 아픈 기억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편집이 가능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골치 아프겠지. 과연 그건 좋은 사회일까 안 좋은 사회일까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프로는 얘기를 해줄게.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 하루에 한 편쯤은 보고 살아도 되는 좋은 드라마예요. 드라마라고 할 수는 없지. 좋은 단편 드라마? 하여튼 기술 발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루브르 박물관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초고화질로 작품을 보여준 것. 문화의 민주화일까? 정보로 격화시키는 일일까? 자, 정보로 격화시키는 측면이 크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 공간의 공기, 작품의 크기, 질감이 주는 압도감, 그렇죠. 그 오래된 물감과 그 느낌, 그리고 공간에 전시된 공간의 그 분위기, 그다음 어떤 크기에서 주는 것.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현대예술의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은 이만하죠.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예술을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것을 아주 크게 만들면 예술이 됩니다. 안경을 이렇게 하면 예술이 아니죠. 이것을 한 1억 배로 확대해서 공원에 갖다 놔보세요. 그럼 그건 예술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네. 자, 그 다음 5번. 대면 소통이 불편한 일이 되어 10대들이 친구를 만나지 않는 상황. 메신저. 예. 과연 이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협상 능력을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예. 아마도 악화되겠죠. 예. 갈등 행위를 약화될 거고, 예. 협상 능력 약화되고,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파편화. 개인주의적이고 단절적으로 변할 수 있고, 직장과 공동체 대인 갈등 증가 혹은 갈등 극도로 회피하는 문화, 이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일본에서 벌써, 일본에서는 이미 심한 상황이지. 뭐 온라인 소통에서 새로운 규범과 예절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든 내 얼굴을 바꿀 수 있으니까. 언제든 우린 아이디를 하나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하나만 가지진 않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린 서로 엄청나게 다른 자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 그러면 우리 내면의 다른 자아를 얘에게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 나는 반대론자야.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대표도 해보고 한 15,000명 되는 단체 대표도 해보고 관리자도 해보니까 인간의 참 여러 가지 측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 정상이 한 10% 되나? 정상은 있어요. 딱 나 같은 관리자들은 정상인 척을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잘리니까. 안 그러면 15,000명한테 욕을 먹어. 우린 도덕적이어야 해. 예, 관리자라는 입장으로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닌데. 네, 갑시다. 다음. 자, 우리 지난번에 관객 효과 얘기했었죠. 그쵸?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않고 관객으로 남으려는 현상이 지속될 때 바로 뭡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쵸? 예,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든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를 실제관계의 대체물로 여기는 현상을 볼 때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공동체대감 소속감 의미는 어떻게 재정이 될 것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자, 이런 경우 있죠.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경우에요. 장애인, 성소수자, 희귀질환자 등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지식과 정보가 민주화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은요. 자, 감정 노동이 사라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우린 대면에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조율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관계가 발생하는 건데 얼굴 안 보고 이 상에서의 관계는 꺼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교실에서는 자,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 어쨌든 버텨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뭐가 달라져?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이런 선생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무슨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온라인에선 딱 끊어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저거 3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달라질 수 있다고. 온라인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접속을 끊으면 끝이거든. 어떤 오해가 발생해서 끊으면 끝이에요. 온라인의 문제점이에요. 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자동적이고 수월한 세계를 설계하면서 사용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설계 의도와 자유 의지 사이에서 경험의 멸종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다들 멋있게들 썼던데. 예. 자, 일단 기업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일단 소비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비자는 이상하게도 기업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업은 끊임없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든. 즉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니즈라고 하죠.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주 휘둘려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회와 교육이 뒷받침하고 개인이 선택하면 변화가 가능하겠죠. 요즘은 생태계라는 비유를 참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태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 라스트. 자, 두 번째 글쓰기 주제가 나와요. 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없고 실제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가 더욱 절실하다고 평했다. 자, 인공지능이 실현돼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는 존재로 남아야 할까? 그리고 그것은 행복한 미래인가? 이거 글쓰기 주제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한 10년 후면 닥치게 될 미래일지도 몰라. 지금 기술의 발달은 옛날 기술의 발전하고 다릅니다. 어마어마해요, 속도가.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